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1시간만 제가 쓰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변화, 트렌드 이런 얘기 늘상 듣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과 제가 아는 세상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아는 세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소비자의 변화, 시장의 변화,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 뭔가가 바뀌게 되면 왜 바뀌는지가 주로 저의 연구고요. 그 바뀐 걸 가지고 어떻게 기회가 올지, 누군 또 위기가 올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걸 주로 연구를 해서 여러 기업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의 시작은 쌀집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경상도가 또 쌀과 또 연관되기도 하고 지방에서 보통 농산물 얘기 많이 하시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쌀집을 차릴 건데 돈을 좀 대달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쌀집을 좀 비싼 동네 멋지게 지을 건데 투자 좀 해달라고 하시면 여러분 혹시 쌀집에 돈 댈 의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쵸? 아니 농산물이 중요한 지역에서도 왜 쌀집에 돈을 안 들려고 하시는 건 거죠? 왜냐하면 쌀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쌀 좀 많이 드시는 분만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제분들이나 여러분의 후배들은 더 안 먹습니다.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쌀 장사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쌀을 많이 안 먹으니까 쌀집이 안 될 거다라고 봤는데 이 똑같은 걸 보고요. 쌀을 많이 안 먹으니까 쌀집을 차려야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거랑 다른 걸 봤습니다. 도쿄에 가면 긴자에 아코메아라는 쌀집이 있습니다. 이 쌀집은 좀 번듯하고 커요. 그리고 저 긴자라는 동네가 싼 동네가 아니거든요. 저 쌀집 장사가 잘 됩니다. 저 쌀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이 쌀집 차렸습니다. 우리는 사양산업, 위기, 불황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생각 많이 안 해보고 그냥 사회가 또 그래 사양이야 이렇게 다 끝내는 경우 많거든요. 우리가 진짜 답을 못 찾아서 사양이 아니고요. 우리의 무능을 덮을 때 핑계 삼아 많이 쓰는 게 사양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쌀집 기회를 안 받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기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들 달겨들었습니다. 왜 쌀집이 장사가 잘 되냐고요? 쌀을 많이 안 먹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쌀을 매일 먹을 때는 쌀 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본인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쌀 품종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거 말고 아는 쌀이 또 있나요? 통일변은 맛없기로 유명한 옛날 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쌀을 너무 모르는 건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쌀 품종이 300품종이 넘습니다. 혹시 경기미, 이천미 이런 것들 그건 브랜드인데요. 그런 건 17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몰라요. 이러니까 식당에서 좋은 쌀 쓰겠습니까? 밥만 모르는 사람이 잔뜩인 세상에 뭐하러 좋은 거 주겠습니까? 중하급만 줘도 충분히 먹히는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쌀 잘 안 먹는 시대가 되니까 아주 가끔 먹는 거 좀 좋은 거 먹어도 되잖아요. 쌀이 기호품화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렇게 만든 시장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좋은 쌀을 팝니다. 쌀만 팔지 않고요. 좋은 쌀을 샀으니까 밥솥도 좀 좋아야 되겠죠. 밥솥도 팔고요. 숟가락, 젓가락, 그릇, 반찬, 소금, 별거 다 팝니다. 쌀과 연관되는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쌀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쌀 품질이 나쁘기로 또 유명한 나라가 한국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저 쌀집이 장사가 잘 된다가 아닙니다. 저걸 누가 만들었냐입니다. 스즈키 리쿠조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1943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 중에 하나가요. 트렌드는 젊은 사람들이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선 난 나이가 많아서 요즘 트렌드 잘 몰라 이러는 걸 당연시 생각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트렌드는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새로운 변화를 보는데 시간과 돈을 계속 쓸 줄 아는 사람은 나이가 7, 80이 되어도 트렌디하고요. 20살밖에 안 됐어도 새로운 변화에 관심 없고 옛날에 배운 거 죽을 때까지 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세상. 점점 세상이 빨리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20살 때 아는 걸 50대까지 버텨도 되는 시대였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매년 새로운 걸 바꿔야 될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저런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속마음도 잘 알고 기회를 많이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스즈키 구조는 사자비 리그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70년대부터 운영된 저 회사는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외국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 일본에 갖고 오면 뭐가 돈이 될까 이걸 판단하고 갖고 오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와서 성공시켰고 이 사람이 갖고 온 것 중에서 제일 크게 돈 번 게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재팬을 만든 사람입니다. 참고로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북미를 제외하고 스타벅스가 처음 나간 해외 시장이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이 일본에 가만 앉아있다가 미국에 스타벅스 나온 거 보고 쫓아가가지고 이거 우리 줘라 5대5 지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 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스타벅스를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람 밑에 직원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반대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니 그 미국 커피 그거 누가 먹는다고 갖고 와요? 그때 이 사람이 딱 한마디로 사람들의 반대를 막았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로고 이쁘잖아. 그게 이 사람의 한마디였답니다. 그 이쁜 로고가 박힌 컵을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이 사람이.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컵 들고 못 부린 게 2000년부터입니다. 이 사람이 스타벅스 재팬을 만든 게 95년입니다. 남들보다 세상을 빨리 보면 돈을 버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스타벅스 재팬을 1995년부터 2014년까지 19년간만 운영하고 2014년에 돌연 자기의 지분 50%를 미국 스타벅스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이유가 더 이상 나 없어도 스타벅스 잘 되니까 난 나가겠다. 그때 매각 금액이 5,300억이었어요. 5,300억 큰 돈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돈이요. 이분이 19년간 스타벅스 재팬을 통해서 번 돈이 1조가 넘습니다. 즉 로고 이쁘잖아 이 한마디가 1조 5천짜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 눈 자체가 수십조짜리 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관심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은. 이런 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봐왔던 것 수많은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쌀 흔한 겁니다. 그걸 누구도 기회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관점을 바꿔서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잡지도 아마 여러분들 사양산업이라고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죠. 수많은 잡지가 망했고요. 잡지 잘 안 봅니다. 모두가 잡지가 망한다 이러는데 잡지를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노클이라는 잡지는 2007년에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잡지가 사양산업이 시작되고 다들 어렵고 망할 때 이들은 돌연 시작해서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도대체 기존 잡지와 뭐가 다르길래 얘들은 살아남았을까? 이 잡지는 컨텐츠에 주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잡지가 뭐 경제 잡지, 시사 잡지, 뭐 패션 잡지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잖아요. 이 잡지는 그게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주제는 매번 바뀝니다. 대신 누가 볼 잡지냐 이 타깃 독자만 있습니다. 이게 영국에 시작한 잡지인데 이들이 선택한 그 타깃 누가 누군가 하면요. 영국 기준으로 연봉 20만 7천 파운드니까 한 3억 이상 버는 사람, 회사에 C레벨 달고 있는 임원들, MBA 좀 공부한 사람, 비행기로 출장한 1년에 10번씩 나가는 사람,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보라고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잡지는 처음부터 영국에서 시작해도 영국 사람 보라고 만든 잡지가 아니고 전 세계 사람 보라고 만든 잡지. 그리고 이 타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새로운 정보를 원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 이 구독료, 연간 몇십만 원 따위는 눈 깜짝 안 하고도 막 낼 사람들이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100년이 지나도 돈 낼 사람입니다. 잡지가 어려워진 건 돈 낼 사람이 자꾸 줄어서 어려운 건데 이 사람들은 계속 돈 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억 이상 보라고 그랬다고 정말 3억만 벌 것 같으세요? 3천도 법니다. 우리의 3억이 뭘 버는지 궁금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잡지입니다. 또 놀랍게도 이 잡지는 정기 구독을 하면 비싸집니다. 여러분이 아닌 잡지는 반대죠. 정기 구독하면 묶음 판매니까 싸지죠. 왜 이런 걸 하는데 소비자가 사주느냐. 이 잡지는요. 잡지만 주는 게 아니고 정기 구독자들만 갈 수 있는 클래스나 모임 같은 걸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또 놀아도 아무나랑 못 놀잖아야 또 끼리끼리 놀아야 되는 거니까. 끼리끼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잡지 회사가 컨텐츠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커뮤니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장사가 되죠. 이 회사는 종이 잡지로 시작해서 종이책 출판사도 갖고 있고 종이 신문사도 갖고 있고
심지어 라디오도 갖고 있는데 다 장사가 됩니다. 우리가 다 망한다고 했던 바로 그 올드 미디어로 돈 벌고 있습니다. 망한다고 했던 쌀집이나 망한다는 잡지나 이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기존에 이런 거 사양 산업이야 라고 쉽게 단정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건 거죠. 세상은 점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답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트렌드에 대한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거 80년대, 90년대 알고 있던 버전을 아직도 쥐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분들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변화를 평소에 뭐 잘 못 느끼신 분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멈춰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사실 여러분이 상대할 뭐 경상북도에 있는 이 주민들, 도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브랜드 들어본 적 있잖아요. 속옷으로 유명한 미국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주가를 보세요. 갑자기 확 꺾이잖아요. 요즘 이 회사 주가도 그렇고요. 매출, 영업이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가는요. 2015년은 100달러쯤 했거든요. 지금 26달러까지 왔습니다.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가 왜 갑자기 어려워졌나? 이분들 때문입니다. 8등신, 9등신 미녀들. 저 회사는 늘상 이런 사람 내세워서 물건 팝니다. 근데 저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물건이 안 팔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도 못 봅니다. 우리는. 현실에 없어요. 이런 사람. 0.1%나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99.9한테 물건을 팔아왔거든요. 이제까지 우리의 기성세대는 이걸 사줬어요. 외모 지상주의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도 외모를 줄을 세우는데도 우린 이걸 받아줬습니다. 근데 우리 후배들 이 자리에 한 명도 오지 않은 밀레니얼 세대라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20대에서 한 30대 한 중반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사줍니다. 이걸 사주는 순간 이들의 논리에 편입돼서 외모가 줄을 서는데 안 사주는 순간 우리 모두 소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요즘 애들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팔다가 위기를 만났는데 반대로 이들은 요즘 애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해서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 회사의 모델은 앞서 봤던 모델과 느낌이 조금 다르죠. 좀 더 현실감 있고 살면서 충분히 본 사람들. 이 회사는 리얼한 실제 모습이 가장 멋지다고 얘기해주는 회사입니다. 이랬더니 애들이 오 좋다 이거죠.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심지어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뭐 정부도 그렇고 그 나라의 지자체들에서 이런 변화가 자꾸 생겼습니다. 요즘 ladies and gentlemen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관성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뭐 대중교통에 사람이 왔을 때도 그렇고 무슨 행사할 때 손님이 왔을 때도 그렇고 꼭 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 하는 건 거예요. 신사숙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기만 한 건 거죠.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라고 우리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건 거예요. 남자 사람한테 뭐 하나 더 해줄 것도 없고요. 사실은. 선진국에서 이런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아니 왜 그냥 쓰던 말 그대로 쓰지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까탈스러운 게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망이라는 말 알잖아요. 이거 뭐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뭐 장례식장에 가서 혹시나 뭐 좋은 말 쓰겠다고 아이고 고인 되신 미망인께서는 어떻게 사시려고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미망인이 뭔가 하면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왜 아직 안 죽었냐 이거죠. 미망이 새도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이. 그게 남자에게 모든 것이 종속되던 조선시대 때 쓰던 말이잖아요. 심지어 국립국어원에선 그 말 좀 쓰지 말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관성적으로 써요.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걸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살아왔어서 사실은 둔감한데요. 우리 후배들,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게 조금 불만스러운 거예요. 우리 후배들만 불만스러운 게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서 조금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 좀 바꾸자는 겁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최근에 계속 나오는 보고서들이 대부분 젠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젠더가 일할 때 조직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일하는 걸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런 걸 잘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돈을 더 잘 벌더라는 겁니다. 과거의 관성으로 일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를 이제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남자 여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얘기 때문입니다. 성과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 때문인데 결과가. 근데 이런 걸 보고 여자가 절반 이상이면 돈을 더 버니까 그래 여자 절반으로 다음부터 바꾸자. 이런 건도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토양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여자 팀장이 절반이 되어서 돈 벌었다기보다 여자가 팀장이 절반 될 만큼의 토양이 계속 쌓여왔던 건 거잖아요. 이 토양을 우리의 후배들은 원한다는 건 거고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소비자가 됐건 우리의 유권자가 됐건 이런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서도 이제 돈을 투자할 때 과거에는 돈만 많이 벌면 됐거든요. 이제 돈만 많이 벌 때 조건이 이런 거예요. 기업의 여성 경영, 여성 리더의 역할이 어떤지를 따져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여성을 더 위해주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돈을 더 잘 벌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돈 벌자는 투자업계조차도 투자를 할 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러니까 일본은 그 기업들이 다 바뀌는데요. 요즘 글로벌 탑 클래스의 기업들은 다양성 보고서라는 걸 다들 발표합니다. 그 다양성이 뭔가 하면 우리는 성별, 인종, 구분 없이 얼마나 다양하게 일을 시키고 있느냐를 매번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화두예요,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특히나 OECD 국가에서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로 꼽힙니다. 여성이 힘든 나라의 꼴찌가 우리고요. 그 다음이 일본인데요.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저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지금 3.7%를 2020년까지 10%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성 유권자의 표가 아니고요. 일본 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민감한 문제가 됐다 이거죠. 물론 이런 말씀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잘 살아왔던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기도 하고 저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이 사실은 여러분이 알던 세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우리의 몸이 좀 바뀌고 생각이 좀 바뀌어야지 그 세상에서도 뭔가 주도권 계속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의 관점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영국에서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대형마트에서 장 본 다음에 자기가 산 물건이 플라스틱으로 과잉 포장됐다고 생각하면 포장재를 이렇게 막 걷어가지고 카트에 담아놓고 나오는 겁니다. 쓰레기를 잔뜩 버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만약에 저 마트의 직원이나 마트의 CEO들 입장에는 굉장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카트마다 수북이 담아놓고 나오는데. 근데 프랑스의 까르푸라는 회사 있잖아요. 까르푸의 CEO가 성명서를 뭘로 발표했냐면요. 우리는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을 지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포장재를 많이 줄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플라스틱까지 그게 지구를 망치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돈만 벌면 됐지. 그리고 우리의 소비자도 별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업도 바뀌고 소비자도 바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도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통 이 회사의 전자제품을 사면 포장 박스가 들어있잖아요. 포장 박스 안에 스티로폼, 플라스틱 이런 걸로 보통 물건을 고정시켜 놨었습니다. 그걸 종이로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부터 노트북은 다 바뀌었어요. 종이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도 갤럭시 이번에 사시면 갤럭시 안에 그 플라스틱 없습니다. 보통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받쳐놨잖아요. 그거 없고 이제는 다 종이입니다.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의 환경은 신경 쓰면 좋지만 그다지 돈도 안 되고 복잡하고 귀찮고 이거였는데요. 요즘 환경은 신경 써야 돈 된다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돈이 더 듭니다. 사실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돈이 한 2배씩 듭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합니다. 심지어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만드는 회사는요. 이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보통 뽁뽁이라 그러죠. 비닐 에어캡. 그거 이제 안 씁니다. 벌집 모양의 종이 구조로 해서 저걸 싸주는데요. 이게 돈이 한 2~3배 더 비싸요. 또. 돈만 비싼 게 아니고 포장하는데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근데 이거 쓰겠습니다. 뽁뽁이를 안 쓰고요. 결국 또 재활용 문제가 생기는 거고 환경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선진국은 이미 다들 하고 있던 거거든요.
심지어 어떤 나라에선 택배 패키지도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 많이 살수록 택배가 많이 오잖아요. 택배가 다 일회용입니다. 박스가. 그걸 다회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쓰고 또 반납하면 또 쓰고 또 쓰고 한다 이거죠. 저 한 달에 20번 쓴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걸 해두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상당수는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이거 뭐 언제 꺼내가지고 다시 뭐 우체통에 주면 아이고 귀찮아 그냥 나는 일회용 박스가 좋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후배들 밀레니얼 세대들은 합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커피 먹으러 갈 때도요 일회용 컵 안 쓰겠다고 텀블러 갖고 다니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우리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이케아라는 회사는 가구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가구 이제 중고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가구를 많이 판다는 건 그만큼 많은 가구가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의 가구를 대대손손 물려주거나 죽을 때까지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다가 버리는 가구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오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원순환입니다. 바깥으로 쓰레기가 안 버려지게끔 중고를 매입해서 그걸 다시 원자재로 써서 새로운 걸 만들면 계속 순환하잖아요. 왜 이런 걸 해왔냐면 기존의 소비자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왔겠지만 앞으로의 소비자들 밀레니얼 세대 지금 20, 30대와 또 지금 10대들 그들이 안 사줄 것 같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바꿉니다. 살아남으려고. 왜 그러냐? 이런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 공기 좋은 걸 많이 겪어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낯섭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의 자녀분들은 이미 태어났더니 세상이 이런 거예요. 환경에 우리보다 훨씬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지구가 사실 기성세대에 의해서 훼손됐다고 이들은 여기거든요. 작년 가을부터 올 초까지 뭐 호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 10대들이 수업 거부하고 시위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들의 시위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정부에다가 기후변화 대응 촉구하는 거였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길바닥에 수업 빠지고 길바닥에 나와서 기후변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우리도 신경 안 쓰는 걸 애들이 신경 씁니다. 왜? 그들이 살아갈 지구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환경에 더 민감해진 거고 그 말은 앞으로 뭐 10대도 그렇고 20대, 30대 이들에게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인식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시대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편하기만 해요. 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미세먼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 써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공기청정기부터 의류 건조기부터 이런 거 다 쓰는 건 거죠. 당연스럽게. 우리가 안 가져봤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환경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벌써 다 나선 일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요. 리뉴어블 에너지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쓰겠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낼 때 사무실에서 일할 때 쓰는 전기, 리테일 매장에 쓰는 전기 사실은 여기 관공서에서도 전기를 늘상 쓰잖아요. 그 전기가 어떤 전기냐 이제까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건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내가 쓰는 전기가 뭘로 만든 전기인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면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전기만 쓰겠다고 약속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회사가 약속을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들한테 물건 납품해야 될 회사가 문제가 생겨요. 저들이 자기네가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네 납품받는 물건에서도 그걸 요구합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줬습니다. 배터리를 살 때 그걸 물어봤어요. 너는 전기 뭘로 써?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참신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우리는 그냥 한전에서 써. 안 돼. 안 사주겠어. 과거라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물건 살 때 품질이 좋으냐 가격이 어떠냐를 따져왔던 시대가 과거였었습니다. 지금은 너네 전기 석탄이야 태양광이야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전이 이런 전기 많이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해외 공장 자꾸 나갑니다. 특히나 유럽 쪽에다가 공장 많이 차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심지어 국내에선 이렇게도 문제를 풉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수원에다가 태양광 설비 엄청 만듭니다.
한전이 해결 못해주니까 자기네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살아남으려고.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만큼 많습니다. 기업도 살아남으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고 소비자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됐습니다. 심지어 고기 하나 먹을 때도 요즘 사람들이 따집니다. 지금 이 고기들은 동물복지 인증받은 고기입니다. 아니 내가 먹는 고기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가 뭐 궁금합니까? 사실은 고기만 맛있으면 되는 건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비자가 따집니다. 적어도 내가 먹는 고기가 동물처럼 뛰어놀다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물건들은 동물복지 인증받지 않는 것보다 좀 더 비싸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잘 사줍니다. 과거에 이런 거 나와서도 안 샀습니다. 한국에서도 동물복지 인증하기가 꽤 됐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대형마트에 동물복지 인증받은 물건들이 대량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비자가 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물건은 사실은 20, 30대들, 특히나 40대 일부까지 해서 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도 바뀌었습니다. 라면, 그냥 나는 옛날부터 신라면 계속 먹었으니까 그냥 신라면 먹을래 이랬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근데 진라면이라는 라면이요, 신라면이 갖고 있던 독보적 아성을 저렇게 추격했습니다. 몇 해 전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나던 애들이 지금은 턱 밑까지 왔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20대와 10대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 후배들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왕이면 라면 하나 먹을 때 좀 사회적으로 좀 좋은 기업 거 먹어주자. 세금도 잘 내고 정규직도 많고 뭔가 좀 괜찮은 기업 거 먹어주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 라면 먹을 때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뭐가 더 맛있냐만 따졌지 그 회사가 좋은 기업인지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자녀 세대와 후배 세대들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아직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겨우 1,000원짜리 시장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좀 지날수록 돈이 점점 많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소득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럼 이들이 바꿀 시장이 라면 시장이 끝나겠습니까? 100만원짜리 시장, 1000만원짜리 시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밀레니얼 세대건 우리 밑에 후배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의 더 중요하게 분석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물건 살 때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젠더, 환경, 윤리 이런 거는 그냥 물건 사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지 이게 무슨 마케팅 문제나 했었어요. 이게 이제는 중요한 물건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물건을 산다는 얘기는 이들의 욕망에 부합한다는 얘기고 욕망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소비자로서만이 아닌 유권자로서도 사실은 저 맥락을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대를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상당수는 베이비붐 세대거나 아니면 과거에 X세대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나 저 Z세대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머리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뜨는 애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까? 왜냐하면 요즘 20, 30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어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모르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20대 때 어땠지 30대 때 내가 뭘 했지를 자꾸 떠올려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 할 겁니다. 실존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쓴 말입니다.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나온 건가 하면요. 밥 먹으러 가서 여럿이 먹으면 어떤 누군가가 거기에서 콩밥 먹다가 콩밥에서 콩을 한번 골라내보세요.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야, 몸에 좋은데 왜 안 먹어? 먹지. 아니 콩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콩을 먹지 않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 사연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른 채로 콩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폭력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는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내가 위하는 마음에서 했지. 그거 거짓말입니다. 위하는 마음이라면 왜 안 먹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사실은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 사회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태도가 뭘 만들었냐면요.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5275라는 모임은요. 오이가 싫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이가 싫다고 10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아니 오이가 싫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이걸? 그동안 오이가 싫은데 꼭 안 먹으면 옆에서 꼭 먹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서 불만 많은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건 거예요. 사실 뭘 먹건 뭘 안 먹건 그건 각자의 판단인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도 오이 맛있는데 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그 유전적으로 오이를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오이 먹다가 1년에 한 번쯤이라도 뭐 쓴맛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오이 못 먹는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오이의 쓴맛을 우리보다 1000배쯤 느낀답니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괜히 먹이려고 들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우리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즘 냉면집에서 서울에 있는 냉면집에서 벽에다 써놓습니다. 오이가 싫은 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알아서 빼먹어 이거였잖아요. 이젠 빼줍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뀐 걸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세상이 갑자기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빨리 바뀐 게 아닙니다. 조금 바뀌는데 그동안 신경 안 쓰고 살아와서 갑자기 바뀌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살면서 미래가 갑자기 왔다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들 때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꽉 막혀 살았구나를 반성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라는 데서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10명입니다. 유튜브가 애들 거기서 뭐 놀고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죠. 여기서 돈 제일 많이 버는 1등이 8살인데요. 8살이 245억을 벌어요. 1년에.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240만 원 벌어와도 우리는 업고 뛰고 난리인데 240억을 버는 순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이 리스트에 꼴찌 안에 10번째 들어간 애도 160억은 벌어요.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저 1등이 2017년에는 120억 벌었거든요. 1년 만에 2배를 번 겁니다. 내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면 저 아이가 작년 10월부터 미국의 월마트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브랜드로 장난감과 옷을 독점 납품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되면 뭐 몇백억 더 될 거예요, 돈이.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성공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해서 뭐 열심히 올라가고 이것만 생각했었어요. 지금 저 8살이 아무리 지가 열심히 공부해봤자 좋은 대학 뭐 나왔겠습니까? 8살인데.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한 애들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공식과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저 8살 아이가 자기 브랜드 만들고 일하려고 하려면 밑에 직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저기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장난감 먼저 써보고 이 장난감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얘기해 주네요. 이 아이 때문에 미국 장난감 회사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는 보통 어른들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했잖아요. 애가 어른의 밥줄을 바꿔놓는 거예요. 미국엔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1년에 100만 달러쯤 버는 1년에 10억 이상 버는 10살 미만짜리 애들의 숫자가 수십 명 돼요. 우리가 아는 돈 버는 10살짜리 미만은 할아버지가 부자일 때밖에 없잖아요. 자수성가하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10대, 20대들 중에서 수억씩 버는 애들 많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나왔냐? 유튜브가요, 미디어거든요. 우리가 알던 미디어는 신문, 방송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영향력 있는 매체였고요. 이제 신문, 방송을 이들이 안 봐요. 10대, 20대들은 이곳을 봅니다. 이곳이 그들에게 중요한 매체가 됐습니다. 향후에 점점 이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송국, 신문사도 이쪽에 다 지금 막 넘어와 있거든요. 세상의 축이 바뀌는 겁니다. 아직은 축을 여러분이 쥐고 있어요. 아직은 쥐고 있는데 점점점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계속 길게 쥐려면 새롭게 쫓아오는 친구들까지 잘 이해해야지 계속 쥐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국의 뭐 청년들이 좋아하는 또 하고 싶어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골프인데요. 요즘 골프가 좀 어렵습니다. 침체기입니다. 골프가 별로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20, 30대가 골프를 좀 재미없어 하거든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를 왜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할까? 이유가 뭔가 하면요. 밀레니얼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 20, 30대들은요, 역대 어떤 세대에 비해서 운동 좋아합니다.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운동은 뭔가 하면요, 건강 관리하는 거예요. 다이어트하고 몸매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일상적으로 피트니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골프를 왜 재미없다고 생각하냐면요, 피트니스는 내가 짬날 때 잠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하는 것도 많아서 바쁩니다. 그 바쁜 틈에 잠깐 할 수 있는데, 골프는 하려면 뭐 시간 잡아야 돼, 약속 잡고 복잡한 데다가 했을 때 칼로리 소모에 있어서도 달리기나 수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입장에서. 똑같은 시간을 해도 반도 안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자로 유입되지 않고 이탈하니까 골프 용품 회사가 어려워진 겁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골프 사업 접었거든요, 다. 나이키는 2016년에 접었고 아디다스는 2017년에 접었습니다. 나이키는 96년에 시작했고요. 아디다스는 97년에 했으니까 딱 20년씩 하고 접었습니다. 사실 96, 97이 언젠가면요, 미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3만 달러 됐잖아요. 그래서 야, 한국도 이제 골프의 전성기가 열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지면 골프 더 많이 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추가적인 변수가 하나 생긴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젊은 세대가 골프에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옛날 젊은 사람들은 골프 그나마 호의적이었었거든요.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 두 회사가 장사 잘하다가 2013년부터 매출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접은 거예요. 왜 골프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냐?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한 또 하나의 이유, 가성비 말고도요, 골프를 사교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 효과보다 사교 효과가 더 큰 거잖아요, 사실은 골프가. 근데 애들은 사교를 소셜 네트워크에서 합니다. 굳이 길바닥에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스마트폰으로 사교를 다 하니까 굳이 골프를 배워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애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골프가 많이 뜨잖아요. 한국에서 골프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골프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한 3분의 2까지 줄었습니다. 한국은 안 줄고 좀 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국에서 늘어났던 골프 인구는 대부분 스크린 골프 때문입니다. 근데 스크린을 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골프장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골프장에 가는 것도 운동효과가 별론데 스크린은 저 운동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술 먹고 회식하다가 술 먹고 노래방 가는 대신 저기 가는 거잖아요. 회식의 연장선상이자 기성세대 문화의 연장선상이에요, 저걸 우리 후배들이 안 좋아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아니 술 먹고 하는 회식을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술 안 먹는 회식하면 되지. 회식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술 먹건 술 안 먹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는 회식비라는 걸 예산에 책정하는 것 자체가 뭐 점점 어느 시점이 되면 사라질 수 있겠죠. 돈 써봤자 효과가 없는데 돈 왜 쓰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인맥이라는 관점이 밀레니얼 세대가 가진 인맥 관점과 좀 다릅니다. 이들은 어떤 인맥 관점이 있냐면요, 좋아하는 취향과 취미를 중심으로 모여서 노는데 이렇게 모여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안 하는 거. 우리는 보통 뭐 등산을 하건 뭐 뭘 하건 다 모임만 가지면 꼭 마지막에 술 먹죠. 제일 마지막에 술 먹고 제일 처음엔 뭐 합니까? 만나자마자 뭐 합니까? 낯선 사람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명함 까는 거잖아요. 내가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인지 어떤 간보는 자리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꼭 한 잔 먹고 얘기하죠. 너 몇 살이야? 몇 학번이야? 뭐 출신, 집이 어디야? 내가 이제 형이야? 이런 거. 우리는 일단 그렇게 해서 서열 매기고 인맥, 끈끈함을 다져왔다면 20, 30대들이 요즘 좋아하는 저런 모임에서는요, 만나가지고 명함을 안 꺼내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나이를 얘기하지 않고 직업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책 보려고 모였으면 책 얘기만 하고 음악 볼 하시면 음악 얘기만 하고 끝나요. 그냥 끝나고 집에 갈 때 술도 안 먹고 그냥 가요. 이 사람들하고 만나고 계속 만나다가 친해지면 그때 이름 얘기하고 뭐 직업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처음 만나자 친하지도 않는데부터 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맥을 아쉬울 때 써먹을 사람, 계산적 관점으로 봤다면 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나눌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식도 하고 뭐 이런 걸 왜 이게 또 다 도움이 돼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끈끈해지면 이들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걸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재밌는 건 거지. 아니 뭐 일하는 사람끼리 낮에도 봤는데 뭐 밤에 왜 봅니까?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쉐어하우스도 그래서 많이 뜨는 건데요. 쉐어하우스가 모여 사는 겁니다. 한 집에. 보통 기성세대들은요. 저렇게 A, B, C, D 네 사람이 한 집에 모여 살면 야, 돈 없는 네 명이 한 집에 산다. 돈 없구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돈과 상관없이 굳이 내가 집 하나를 다 가질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그 목돈을 내가 부담하지 않고 한정적인 돈을 갖고 저기에 살 수 있으면 나머지 돈이 아껴지는 거잖아요. 그 돈 가지고 다른 경험을 쌓겠다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돈을 아껴서 저축을 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돈을 아낍니다. 아껴서 딴 데 씁니다.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근데 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태도가 왜 무서운 건가 하면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룸 오피스텔 많이 지었거든요. 건설업자들이. 그거 다 망합니다. 안타깝지만 상당수는 망합니다. 물론 1인 가구 중에서 나이 든 1인 가구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만 1인 가구가 있는 게 아니고요. 20, 30대 1인 가구 숫자만큼이나 40, 50대 1인 가구 숫자도 많습니다. 이혼 엄청 많이 하거든요. 40, 50대가. 40, 50대라든가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기존 원룸 오피스텔 괜찮습니다. 그나마. 왜냐? 그들은 과거의 관점으로 살아왔어서 그런 공간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공간 자체가 원룸 오피스텔은 자기 집만 있고 옆집하고도 소통 안 됩니다. 이웃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쉐어가 필요한 건가 하면 저게 이웃 만드는 거거든요. 기성세대 갖고 있던 옛날 문화가 이웃 문화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다 없애는 겁니다. 그거 사실은. 이들이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 공간에 이웃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뭔가? 저게 하나의 대한가족입니다.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근데 저 가족이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좀만 수 틀리면 금방 갈라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가족은 수 틀리면 못 갈라서요. 그래서 정말 끈끈해서 하다 보니까 앙금이 자꾸 쌓여서요. 명절만 되면 싸웁니다. 이들은 수 틀리고 갈라서니까 앙금이 생기기 전에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선 이혼한 커플이 만나서 밥 먹는 거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들은 앙금 덜 생겼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관계 형성의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저런 관점으로 좀 느슨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가 하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러분 후배가 결혼 안 하고 있으면 그런 말씀 하시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젊어서 결혼해야 돼. 안 그러면 노후에 외로워. 이런 얘기 하시는 사람 꼭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해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후배들한테. 뭐 여기 상당수가 결혼하셨을 텐데 지금 안 외로우신가요? 외로우시잖아요. 그쵸? 후배들 외로움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외로움하고 결혼하고는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각자의 삶이 있는 건 거지. 다 크면 다 나가 사는 거지. 엄마 아빠 외롭다고 옆에서 누가 놀아줍니까?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1년에 몇 번 놀아줘서 감지덕지인데.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도 각자의 삶이 다 있잖아요. 언제 날 맨날 챙겨줍니까? 외로움은 친구 사귀는 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사실은. 피부치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저런 관계를 통해서 노후의 외로움쯤은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하나의 주거 문화가 되면요. 뭐가 중요해지냐면 기존 대형 오피스텔이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이미 영국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한 500개가 넘는 방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샤워하우스랑 우리가 아는 오피스텔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이 아는 오피스텔은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집안에 주방도 있죠. 세탁기도 있죠.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 죽는 사람도 많죠. 옆집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샤워하우스는 뭐가 다르냐? 주방이 없어요. 세탁기가 없어요. 불편하죠 그러면. 아니 뭐 하나 해먹으려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동주방이 있어요. 저게 뭐 500명 사는 집이니까 저기에 공동주방은 뭐 호텔 주방 큰 거겠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저기 사는 사람들이 뭐 하나 해먹으려면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요리하다가 밥 먹다 내 옆에 요리하는 놈부터 내 옆에서 밥 먹는 사람 계속 마주칠 거잖아요. 왜냐하면 밥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두세 번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저기서 마주칠 사람들이 계속 생깁니다. 저기서 한 달만 밥 해먹고 해보세요. 눈 마주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말도 건네고 나눠 먹을까? 친구할까? 썸 탈까? 다 한 거예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빨래하는 동안 밑에서 기다리면서 같이 네 얘기 좀 할까? 뭐 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이렇게 동선을 겹치게 만들어서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겁니다. 혼자 사는 저런 오피스텔 같은 데서 밤에 늦게 보통 오잖아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밤늦게 세탁기 돌려보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 납니다. 또 음식 해먹어보세요. 냄새 난리 납니다. 호텔이 왜 쾌적하냐? 호텔은 주방이 없잖아요. 세탁기가 없어. 그래서 쾌적한 거잖아요. 저런 공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쾌적한 공간도 되면서 서로 동선을 섞어줘서 친교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필요한 주거 공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노후에 한 원룸 한 10개쯤 지어가지고 내가 1개 살고 9개 세주면서 그걸로 먹고 살아. 이런 꼭 있을 거예요. 여기. 그죠? 잘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들. 그냥 무조건 집 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집 짓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잖아요. 사실은. 공급량이 많을 거니까 공실 앞에서 우리가 장사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취미를 만들어주세요. 가령 본인의 취미가 음악 감상이다, 뭐 음악 좋아한다 싶으면요. 집을 처음부터 지을 때 공용 공간을 방음시설된 연주실이나 청음실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입주시키냐? 음대생부터 음악 좋아하는 사람 뭐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만 면접 봐서 뽑아놓으세요. 아무리 아쉬워도 아무나 막 들이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한 1년은 좀 버텨줘야 됩니다. 1년은 공실이 생기더라도 면접 봐서 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 관리만 잘해서 음악 좋아하고 괜찮은 사람만 딱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요 사람들이 나가더라도요.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 저 집 좋다더라. 대기자 리스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야지 공실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취미 없고 취향 없으면 앞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 할 때도. 혹시 본인의 취미가 독서, 등산, 음악 감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취미 없는 겁니다. 진짜 음악 감상이 취미려면요. 오디오를 사고 스피커에 돈 쓰고 음반을 사고 공연을 보러 다닌다. 그러면 음악 감상이 취미라고 말할 자격이 있고요. 나 이런 건 아니다. 그냥 난 라디오만 열심히 듣는 이거 아니에요. 그냥. 돈 쓰지 않으면 취미가 아닙니다. 왜? 돈 쓴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더 심도 깊게 뭘 했다는 거잖아요. 심도 깊게 해야지 그걸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전 세계 어디서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왔어요. 요즘 원격 근무 많이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앉아서 일할 때 보면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거고 주로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옆 사무실에 있는 동료인지 이 사람이 뭐 지구 반대편인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발리, 치앙마이 뭐 이런 그 날씨 좋고 물가 싸고 이런 데 보면 선진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라 현지 기업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앉아서 미국 기업하고 일하고 한국 기업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이 오토매틱 같은 회사는 전 세계 69개국의 지사가 있는데 글로벌 기업입니다. 지사가 많으니까. 근데 저 기업이 사무실이 없어요. 지사는커녕 본사도 사무실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각자 공유 오피스가 됐건 카페가 됐건 각자 근무할 시간에 네트워크에 접속만 하면 되는 건 거지 출퇴근 개념이 없어요. 이걸 기성세대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냐? 우리는 그냥 근태 중요했는데 이제는 근태가 아닌 업무 성과로 평가하는 시대로 넘어오는 건 거예요. 이걸 일본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일본이 원격 근무 엄청 밀고 있거든요. 정부도 밀고 있고 기업들도 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시골들이 도시에 있는 기업들도 유치하고요.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을 유치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골에다가 네트워크 센터 만들고 뭐 공유 오피스 만들어 놓고 일하기 좋게 만들어 놔요. 아니 원격 근무하는 사람이 도쿄 앉아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비싼데. 그러니까 공기 좋고 좀 싼 동네에 앉아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동네들은 많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근데 그 걱정하는 방법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애 낳으면 돈 줄게. 농사지로 뭐 돈 빌려주기 이런 거. 이거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그렇게 온 사람들은 와서 돈을 별로 못 쓸 사람들이 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필요한 건 돈 잘 쓰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오길 원하는 건 거지. 도시에서도 일자리가 없어도 헤매는 사람을 여기 불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집을 한 채씩 더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집들이죠. 시골에 조그만한, 그러니까 별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꼭 부자의 상징처럼 보이잖아요. 시골에 비어있는 농가, 빈집 같은 거 하나를 좀 리모델링해서 돈 얼마 안 들여도 돼요. 그냥 내가 요즘 주 5일금 많이 하니까 이틀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가 된 완전 빈집만 수만 채가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거 누군가 써먹어야 돼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선 시골을 더 이상 농사지으러 가는데, 은퇴하고 가는데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는 사람은 도시의 역할이 사라진 나이 든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도시에서 쌩쌩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다른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기업들의 화두가 다 이겁니다. 조직문화 얘기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요, 몇 년 전에 다들 4차 산업혁명 타령했잖아요. 다들 IT 타령했어요. IT 타령 몇 년 하다 보니까 느꼈어요. 야, 결국은 다시 사람 얘기구나. 왜냐면 이게 IT를 푸는데 이게 사람이 푸는 거거든요. 아무리 플랜을 멋지게 짜놓으면 뭐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인데요. 일하는 사람이 80년대 사람인데요. 그게 안 바꾸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요즘 조직 문화 바꾸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합니다. 기업은 사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요. 직제도 많이 없애고 그렇습니다. 사무실 구조도 많이 바꾸는데요. 사무실을 공용 오피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정좌석을 없앴습니다. 고정좌석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고인물이 사라집니다. 직급이 높다고 관리만 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공과를 살짝 내가 좀 뺏어가기도 했고 했던 그 관행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밀레니얼 세대, 젊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왜냐, 그들은 공정한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한 만큼 평가받고 싶은데 이제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도 선배를 보조하는 역할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선배가 당당하게 얘기하죠. 너도 나중에 선배가 되면 후배 거 뺏어 먹으면 되니까 지금 나한테 줘. 왜? 나도 선배들 해왔어. 이 옛날 사람들이 가능했던 이유가요, 옛날 사람들이 한번 조직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있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후배들은요, 한번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 없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 여기서 배워서 빨리 또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평생 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개의 직장을 거친다고 말로만 배워왔지 몸으로는 안 받아들였잖아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빨리 내가 뭔 걸 배워서 그 다음 스텝으로 옮기려면 매번 진화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조직에서 날 별로 진화 못 시켜준다 싶으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에서 다양한 방식을 택하고 조직 직제를 바꾸고 과감하게 다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줍니다. 더 이상 조직에서 나이가 많다고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 좋은 사람 우선권 주고요. 더 이상 조직에서 남자라고 더 대해주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일 잘하는 사람이 우선인 거고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매겼던 수많은 관성들을 기업들이 지우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후배들 때문입니다. 우리 후배들이 사표를 좀 빨리 씁니다. 아니, 요즘 취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사표를 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들이 사표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기성세대들은 요즘 애들이 사표 빨리 쓰는 거에 대해서 끈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끈기가 아니고요, 비전이 없다고 바라본 겁니다. 일하다 보니까 요즘 첨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80년대 스타일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의 미래를 뭐 도움 줄 수 있을까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술도 이제 이런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선배들은 후배 고생시켜줬으니까 이제 술로 풀어줘야지 싶잖아요. 후배들은 입장이 안 그래요. 아니, 고생도 시키고 술까지 먹이려고 드네. 더 이상 술과 회식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고기 먹고 술 먹는 회식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그걸 격려나 동기부여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고기가 중요한 동기부여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이 살지 않지만 관성을 계속 받아온 거잖아요. 우리 후배들은 잘 먹고 살아요. 고기 맨날 먹어요. 고기 먹는 거 갖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애들은.
조직에서도 이들이 왜 조직에 남아있느냐? 가장 큰 이유가요, 내가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요즘 애들한테는요, 일 잘하면 잘한다, 칭찬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일 어떻게 할지도 바로바로 피드백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묵묵히 일만 하던 이런 시대였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안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페이스북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잖아요. 페이스북에 뭐 올렸는데 하루 동안 아무도 좋아요 안 눌러보세요. 답답하잖아요, 마음이. 요즘 애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우리의 상사가, 우리의 선배가 나에게 아무런 피드백을 안 해줘서 보세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일할 때는 빨리 해줘야 돼요. 뭐든. 빨리빨리 가이드 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또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모르는다고 애들한테 시켰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애들한테 못 시키게 됐어요, 이제. 이들이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성세 선배보다 잘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선배 입장에서 이들이 못하는 게 뭐냐고 봤더니 놀랍게도 끈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끈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하면요, 이게 기성세대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의 중요할 가치와 그 가치가 떨어질 역할, 가치가 떨어진 역할 1등이 바로 그 지구력 끈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끈기. 사실 우리는 그들을 잘 이해해야 그들을 잘 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콜라 회사가 IT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먹던 콜라와 지금 먹던 콜라가 맛이 똑같은데, 물건이 똑같은데 얘들은 IT 얘기하고 있고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비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인재 쟁탈전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가든가 하면요, 콜라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하고 IT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하고가 똑같아요. 지금은. 얘네는 다 달랐어요. 산업별로 다 달랐는데 지금은 다 똑같았어요. 어느 영역이건 유능한 인재는 다 오네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삼성전자의 마케팅 총괄로 오는 이 사람이 전 직장이 패션 회사였거든요. 이 사람은 패션계만 있었어요. 패션계에 있는 사람을 왜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데리고 오느냐. 패션하고 IT가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버버리에 있을 때 이 사람 상사가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요. 버버리 CEO였던 이 사람. 이 사람은 버버리 CEO 끝나고 애플 가 있거든요. 패션 기업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IT 기업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런 사람이 자동차 회사도 갑니다. 우리가 아는 인재관이 다 바뀌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끝에 마무리 몇 개만 할 건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런 택시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상용화된 택시입니다. 무인 택시입니다. 택시를 불렀는데 기사 없이 차만 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택시 탈 때 가장 짜증날 때 중에 하나가 택시기사가 말 많이 할 텐데 그 문제로부터 해결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보잖아요. 밥그릇 문제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밥그릇 문제로 나온 건 거지 우리의 이동권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때만 처음 한 게 아니죠. 이미 4년여 전에 한번 했잖아요. 저 때 해서 우버를 몰아냈습니다. 우버를 왜 저렇게 싸워서 몰아냈느냐. 우버랑 경쟁해서 못 이기거든요. 우버 한번 타보면 우버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시장 논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정치 논리를 밀어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때 밀어냈으면 4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자기들도 뭔가 실력 쌓을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치 논리로 싸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택시업계가 우리만 저러냐? 아니 우리나라가 우버한테 당합니까? 다 당하잖아요. 일본 택시는 어떠냐면 일본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 택시는요 요금을 안 냅니다. 일본 사람이 택시 잘 안 타거든요. 비싸서. 저 택시는 요금을 안 내요. 그래서 막 탑니다. 그럼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게 광고 택시라서요. 택시 타는 순간 계속 광고만 봐야 돼요. 내릴 때까지. 광고주가 돈 내주는 거예요.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손님이 내나 누가 내나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택시 수요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택시 중에 보통 우버를 타면 탈 때 돈 내고 시작하잖아요. 가다가 돈 더 안 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택시는 기사가 빙빙 돌면 요금이 자꾸 올라갑니다. 일본 택시 중에서는요. 돈을 탈 때 내는 택시가 있어요. 요즘 데이터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시간, 거리, 위치 나오면 요금 대신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요금을 내렸습니다. 2017년부터 요금 많이 내렸어요. 단거리 요금 내려서 이용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금 올려놨습니다. 과연 누가 앞으로 살아남을지 몰라도 택시업계가 분명히
미래 산업에서 뭔가 제약이 있긴 합니다. 마치 1980년대 버스 안내양들이 모여가지고 버스에 자동문 못 달게 하려고 파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택시기사를 모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한국 기업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늘상 대응하자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 우리가 트렌드에 대해서 저 안목을 읽어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수십 년 뒤에도 계속 살아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